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오늘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오는 9월 모의고사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일석이조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에서는 주목해야 할 국제사회 소식들 살펴보겠고요. 1부 한입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들을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컨텐츠도 마련되어 있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쿨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이 일파만파인데요. 지금 이주호 부총리가 경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먼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게 수십 년간 사실 계속 지적되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교육개혁이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대처하는데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으로 제가 사과를 드린 거고요.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이주호 부총리가 틀렸다, 이런 자인하는 것 같은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발언, 이게 이주호 부총리 브리핑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을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의 내용을 출제해서 배제하라. 이게 원래 이제 브리핑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다시 4시간 만에 내놓은 내용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진 부분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 이 부분이 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 이걸로 치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선택, 이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됐다라는 게 대통령실에 먼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아니 이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한 게 아니다. 공정한 변별력, 모든 시험의 본질이기 때문에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과정, 이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수능이니 불수능이 이런 혼란이 나오는 그런 상황 자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주호 부총리가 잘못 단어 선택해서 잘못 얘기를 해서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엄밀한 단어 사용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나왔던 15일 이제 당시에 논란이 시작될 때 보도를 보면은 사실 이주호 부총리가 학교라는 표현을 썼는지 공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그 언론 보도 보면 다 이 교과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꼭 단어 선택이 지금 사태의 본질인가, 이 부분도 조금 어쨌든 지금 오늘 발표는 킬러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고까지 이제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킬러 문항은
알려져 있다시피 교과서 내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좀 꼬아가지고 이게 문제 풀이 기술을 요하는 사교육 시장에 좀 과열시키는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문제점이 꼽혀왔는데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킬러 문항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네. 이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 중에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킬러 문항은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처리하면서부터 이 사교육과의 부패 카르텔 실체에 대해서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있고 검찰 시절부터 매년 수능을 검토하여서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또 굳이 덧붙였어요. 이 부분을 이제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예고를 했다시피 1년에 두 번 있는 이 수능 모의평가 6월, 9월에 두 번 있습니다. 네. 이 9월 모의평가는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9월 6일에 실시할 예정인데 사실 지금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대통령실에 의하면 6월 모의고사에서 이미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네. 그거를 교육부 당국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6개월 만에 이례적인 교체도 하고 지금 대입국장을. 그렇습니다. 네. 한국 그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월에는 반드시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밝힌 만큼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더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수능 난이도가 완전히 쉬워지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 아닌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지시했던 사항 중 대통령 발언 전해진 걸 보면 특히 국어 과목을 아예 콕 집어가지고 교과서에 없는 비문학 지문이 나와서 문제라고 아예 이 출제 유형 자체를 사례 자체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출제 당국 입장에서는 난이도나 문제 유형에서 더욱 더 다른 시도를 할 여지가 없어진다. 물론 킬러 문항은 오랫동안 문제가 지적됐으니까 없애도 되는 건 맞는데 사실 그동안 교과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 당국의 여지를 좁혀버리면 사실상 물승이 확정되는 것 아니냐. 그럼 변별력이 사라지면 그 변별력이 사라져서 오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게 도돌이표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지금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한다라고 하고 이제 9월 이 모의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고3 딸을 둔 이 학부모 한 분을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까지 사실은 수능 뭐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고등학교 내내 준비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냐. 지금 당장 학원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게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그런 취지로 이 발언이 나오고 이렇게 그 전부터 윤 대통령이 지시해왔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교육 시장 입장에서는 더 손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도 있고 킬러 문항이 이게 초고난도 항목이잖아요. 문항이 없어지면 그런 변별력은 어디서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변별력 이 확보를 해야 된다. 변별력은 갖추되 킬러 문항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정책이 변별력은 어떻게 갖춥니까? 초고난도가 없으면 그럼 고난도 문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고난도도 문제면은 그럼 중고난도, 저고난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변별력 갖추기 위해서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지. 대안이 없는 지금 상황. 킬러 문항이 없어지는 건 다 좋다고 하지만 대안이 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교육 현장도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사교육 도움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사교육 시장이 더 호황이냐 이렇게 의문시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졌어? 그럼 나 수시 망했지만 정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수능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항상 풍선 효과가 있어서 입시 정책이 사실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격심한 경쟁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배합을 해서 서로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여러 다양한 유형의 입시 제도를 만들어서 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지금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였는데 어쨌든 저도 뭐 킬러 문항 없애는 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지만 문제는 너무 경착륙이어서 일선의 현장의 수험생들 학부모생들이 너무 좀 예측 가능성이 부여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5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혼란스럽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갖고 물론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지시했고 봐왔다는 건데 안 지켜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 조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안 지켜졌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수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대통령이 하면서 가는 게 맞을 것이냐 그런 세밀한 분석과 판단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다면서요. 그 뭐 이제 강남이랑 목동도 위험해졌다. 격전지가 된다는 거죠. 선거에서. 네.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 오늘 기존 사실화됐던 자사고 외고 존치도 그대로 낸 거 보면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확정을 또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보수 지지층에 대한 소구하기 위한 다른 정책도 같이 메시지가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교육 경감 대책인데 이거를 또 자사고, 국제고, 외고로 존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맞는 것인가 수능하고 이게 맞는 정책인가 또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끝이 없네요. 네, 어쨌든 요건 좀 계속 지켜보시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오염수 관련 얘기인데요. 일단은 지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야당 쪽에서나 시민사회 비판이 매서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는데요. 지금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관련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제 앞서 다 말씀을 하신 만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런 괴담으로 어민, 수산업자들이 또 피해를 입기 바로 직전입니다. 과학의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정말 후진적이고 또 반지성적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라고 해서 방류가 안타까운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괴담 때문에 뭐 수산업자 분들이 이제 어민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안타깝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제 정부의 의지는 방류는 확실시되고 괴담을 엄단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일일 브리핑 내용을 봐도 국민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일본에 준비돼 있는 그런 모습들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런 사안이고, 또 우리 수산물에 피해가 없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 안심시키는, 그러니까 괴담에 속지 말라, 선동에 속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두고 있는 것인데, 어제 이제 당정이 내놓은 그 대안을 보니까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 확대, 세슘 3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 단축, 대형 위탁 판매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국내산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 구축,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방류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 여론을 보면은 뭐 대다수가 이제 반대하는 그런 여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지표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방사능 오염 검사를, 방사능에 대한 조사를 늘리고 많이 하고 자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어 포인트는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비과학적으로 선동하고 괴담을 퍼뜨리느냐, 광우병 사태 때 본 거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IAEA,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금 가서 이제 조사를 해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국제 원자력 기구 거기서 발표하면 무조건 과학적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 원자력 기구 그 기구 자체가 이 원자력 이 기술을 평화롭게 이용하고 잘 사용하자, 그거를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기구인데, 과연 팔이 안으로 굽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제대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1%더 있는 걸 따져보면서 검증하려면 IAEA가 갔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그린피스에서 가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모습을 담보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객관성이고 과학적이다, 누가 해봐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IAEA만 지금 최전선에 서서 실효를 받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거 안심하고 믿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여론 흐름을 보면 그런 좀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와중에 이제 장외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천으로 가서 이제 주말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마이크도 잡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네요. 이 목소리도 잠깐 듣고 오시죠. 처리수입니까? 오염수입니까? 핵폐수입니까, 여러분?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입니다. 명확하게 핵물질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싸고 돌았던 지하수가 오염수입니까? 핵폐수입니까, 여러분? 자, 이제 핵오염수가 아니고 핵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군요. 네.
그 트리티드 워터라는 표현을 외신에서 잘 안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레디오 액티브 워터나 뭐 하여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인천 지역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서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방금 이재명 대표가 나도 핵폐수라고 불렀으니 이제 내가 고발당할 차례냐, 이것은 그 울산에 있는 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안에 이제 빗대어서 네. 그럼 나는 핵폐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고발당할 차례냐, 이렇게 이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오염수 방류 관련 서명 운동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피해 어민 지원 대책이 이미 나와 있고 네. 거의 뭐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싸우기보다는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지금 정부가 1일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1일 1질문 브리핑을 하기로 하면서 역시나 여기에도 맞대응을 하기로 했고 네. 이재명 대표는 22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류 방류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업 관광업 관계자 관담회에도 참석을 해서 또 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 매일같이 뭐 저희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꾸준히 좀 즐겨 어쨌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있었던 1일 정부 이제 브리핑에서 네. 이재명 대표 핵폐수 언급에 대해서 과도한 용어 자제를 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단어 선택이 우리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민들이 좀 안심하게 수산물 혹은 소금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참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관 갈등 소식이네요. 퀴어 문화 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 경찰들이 충돌했다고요? 네, 이곳 참 저희가 이제 보기 드문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대구 동성로 인근에서 대구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주최 측이 이제 신고한 행사 장소에 무대와 부스가 설치되려고 하니까 네. 대구시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불법 도로 점용이다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러자니 경찰이 이걸 또 제지했어요. 네. 충돌이 발생을 한 건데 경찰이 공무원을 제지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행사 무대 설치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는 대구시 또 이제 중구청 공무원 500여 명, 네. 또 길을 트려는 경찰 1,500여 명이 30분 동안 정면 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장에 왔는데 경찰을 비판을 하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공무원들을 해산시켜서 대치 상황은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게 홍 시장이 계속해서 그동안 이 퀴어 축제 이거는 왜 이렇게 불법 도로 점용 행사를 열게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행사 전에도 뭐 1시간에 80여 대 대중교통인 버스가 오가는 이 대구 번화가 도를 무단 점거하고 이런 축제 여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기 어렵다.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대하는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어제는 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네. 집회 시위 신고만 있다면 이 집회 제한 구역이라도 도로 조명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다고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거다. 계속해서 경찰을 비판했는데 이런 홍준표 시장의 비판, 네. 법리까지 얘기하면서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경찰의 법리 해석은 정반대였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집시법에 따라서 적법한 집회 네.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이게 축제가 퀴어 문화 축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 거다. 네, 그렇죠. 그렇게 경찰의 설명이었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구시 행정 대집행 이런 시도가 위법이다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서로 이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왜 이러는 걸까요, 홍준표 시장께서는? 미국 뉴욕에서도 이런 퀴어 문화 축제는 다 하고 하는데 친미 보수는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교통 문제니까 교통정보센터 좀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승미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용담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서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매송 부근에서 용담터널 사이 2km 구간 정체되고요. 이후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정체고요. 홍성에서는 작업
3분 여파로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 송산 마도에서 시화대교 부근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이 송산 마도 나들목 지나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평택 방향으로는 시화대교에서 송산 휴게소 부근까지 4km 구간 정체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둔내터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둔내터널 입구 부근에서 사고까지 발생해서 둔내터널 부근 2km 구간 지나기 어려워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깜짝 발언이죠? 네, 뭐 이게 사실은 기자들도 예상을 못했던 게 네. 준비된 이 원고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포를 원고를 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보낸 다음에 엠바고 걸어가지고 네. 11시에 연설 시작할 때 그때부터 쓸 수 있다. 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미리 다 써놓거든요, 기사를. 그리고 송고하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붐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원고에 없던 내용이 나와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도 폭발력이 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억압에 퉁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하기 경쟁에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냐.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다음에 자신을 향해서 있었던 300번 넘게 진행되는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 이제 나가서 그런 빌미도 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면서요. 이게 불체포 특권 포기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봉우 연구원님 이 소식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방금 전에 이 방송을 대기하다가 네. TV를 통해서 이 깜짝 발언을 네.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일단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번 부결이 됐죠. 네. 소동이 한번 부결이 된 상황에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서 이게 또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네. 시민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자동 호텔 특혜도 지금 수사가 진척되고 있고 백현동 개발 특혜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대장동 외에도 많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러 좀 쪼개기 수사해가지고 여러 번 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이런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 번 더 청구가 된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약속을 한번 지키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그 파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폭발력이 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따가 저희가 일석이조 시간에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진행해보죠. 황보승희 의원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불행한 가정사 문제도 있었고 네. 근데 또 이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있었고 그죠? 네. 여러 가지. 근데 최근에 거취를 표명했다고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황보 의원이 현재 정치자금 부정 수수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불륜설 얘기도 나왔고 네. 또 이제 내연남의 이제 관용차 보좌진 사무실 경비 사적 이용 의혹까지 제기가 됐어요. 네. 물론 황보 의원은 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냐면 제게 이제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이 1년 넘게 이걸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팔의 상처, 찢어진 옷 이런 피해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용차 잔혹하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네. 이 사진이 정말 보기 참 어려운 그런 사진이었는데 네. 너무나 참혹한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여기에 사적 관용차 사용 의용 여기서 대해서도 이거는 법적 책임 묻겠다. 이렇게 또 의혹을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문이 커지고 이게 사실은 언론에 제대로 많이 보도가 안 되다가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보도가 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 분위기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황보승희 의원이 뭐 탈당이나 아니면 어떤 거취에 관련해서 어떤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어제 기자들이 유상범 당수석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네. 당정 협의회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황보 의원이 의원 단체 채팅방에 거취에 대해 주말에 고민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취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의원직 뭐 사퇴도 있을 것이고 그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사퇴보다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결백하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탈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채팅방에서 탈당 의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의도에서는 탈당을 할 거다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후에 또 어떻게 수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개인사와 관련된 불행한 일이 있어서 참 말을 넘기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김기현 대표 아들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계속 코인 관련 공방이 있는데 또 하나 소식이 새로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이 가상자산 관련 업체인 언오픈드의 COO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회사의 최고 대표는 아니고 네. 이 회사가 구축해서 운영하는 NFT 같은 이런 프로젝트의 운영진 중 한 명이다. 네.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좀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네. 관련 업체니까 이런 의혹이 나와 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단순히 CEO가 아니라 대표급이었다. 최근에 대표급으로 올라섰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이 국내 유명 NFT 중에 다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1월 31일에 이 메신저 프로그램 공지 채널을 통해서 이 다바 프로젝트가 공개한 대화를 나눈 내역들을 보면은 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직접 본인의 팀 내 위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는 입장이다. 리더로서 팀원과 프로젝트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면서 본인을 팀 대표로 지칭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다바 프로젝트의 대표급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이 다바 프로젝트가 지금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25억 가량의 투자를 이 NFT 대체 불가 토큰을 발행해서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거의 1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게임 출시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토큰 발행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었는데 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사실상 이 프로젝트를 지금 방치해두고 그래서 투자액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먹튀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또 이 김기현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조금 더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표가 직접 관여됐다거나 이런 정황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크게 법적 책임질 문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 C레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결국 임원급이잖아요. CO, CRO, 뭐 CFO 그렇죠. 다. 근데 이제 그냥 회사원이었다라고 좀 얘기한 김기현 대표의 어떤 뭐 해명 이런 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뭐 이 가상자산 코인 이 가지고 있는 여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계속 그것만 밝히면 되는데 왜 안 밝히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이 관련 이번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NFT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계속 끈질기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가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미중 관계 어떻게 될지 전 국제적인 관심사인데 지금 어떻게 뭐 결국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번 취소했던 방중 일정을 이제 다시 재개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틀 일정으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요. 5년 만에 중국 방문이에요. 국무장관에. 네. 그만큼 미중 간의 갈등이 그동안 길게 이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세월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외교수장의 방중이고 최고위급의 중국 방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는 경제적으로 또 이제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틀 일정으로 어제는 친강 중국 국무연결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블링컨 장관이 했어요. 네.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는 외교라인 1인자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과 회동을 했고 그다음에 관심은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났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여러 갈등이 실제 무력 충돌로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이 두 장관이 논의를 했다고 하고 장관 포함해서 양측의 각 9명씩 핵심 인사들이 네. 총출동해서 8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합의를 통해서 미중이 뭐 미래를 향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지만 네.
우린 충돌하지 말자. 무력 충돌은 안 된다. 이 정도 또 이제 민간 교류 확대, 소통 채널 열어두자. 이 정도는 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 최첨단 산업에 있어서 미중 간에 겨루고 있는 패권 싸움이라든가 반도체 뭐 수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풀리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할지는 세세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한국 관련된 소식은 거기 혹시 나왔나요? 일단 어제 이 친강 부장과 블링컨 장관의 회담에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한반도 얘기가 좀 어제 회담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나왔었는데 네. 어제 회담에서 안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왕이 위원과 또 블링컨 장관이 오늘 회동을 한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나올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얘기가 나온다 그래도 한반도 관련 문제는 뭐 큰 진전이 나올 것이라고 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계속해서 이 북한과의 사실 공조를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약간 지렛대로 쓰는 그런 측면이 여전히 강한 측면이고 네. 또 한미일 군사 공조를 중국이 굉장히 지금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뭐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주목해 봐야겠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네요.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가격 인하를 업체들한테 권고했다고요. 네, 이거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내려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KBS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네. 물가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라면 가격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곡물 가격 인상 때문에 오른 부분이 건데. 있는데 국제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아니 추경호 부총리, 저는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추경호 부총리 원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는 시장주의자 아니에요? 시장주의자. 최근에 은행권에 대해서 이제 이자 문제도 조금 계속 네. 얘기한 계속 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 이제 국민들의 네. 살림살이가 팍팍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콕 집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라면 업계의 반응은 검토해보겠다, 논의해보겠다 부담스럽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곡물 가격이 아니더라도 네. 이게 뭐 유통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이게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랐던 만큼 지금 10% 넘게 올랐던 그런 가격을 그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라면 업계의 결정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그리고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디저트송은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인데 아마 때이른 폭염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1918님이 때이른 폭염에 현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시원한 노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그래요. 혹시 야외 현장에서 자결하게 되면 그 업무 중지권이 제대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요. 1391님, 8318님, 2522님도 해변의 여인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분 모두께 모바일 찜 쿠폰 보내드리고요. 시원하게 쿨 노래 듣고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나만을 맞춰 바뀌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악 공연 중에 하나인 사물놀이는 신명나는 장단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죠. 여기에는 장구가 들어가는데요. 이 장구를 장고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장구가 표준어고요. 이것은 한자어인 장고가 원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구로 바뀌어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구가 악기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말에 붙어서 나온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장구는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주로 맞장구 치다의 형태로 쓰여서 내가 얘기를 하자 아저씨가 맞장구를 쳐주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장구는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말 또는 그런 일을 뜻하고요. 엄마의 말에 아빠가 말장구를 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헤엄칠 때 발등으로 물 위를 잇따라 치는 일을 물장구라고 하지요. 그 외에도 발장구라는 표현도 있는데 두 발을 위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가 엎드려서 기어가려고 두 발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가려고 발장구 치는 것이 몹시 귀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서쪽과 동쪽 지역의 기온 차이가 꽤 크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서인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강릉 27도, 부산, 제주 29도, 대구 31도 등의 낮 기온을 보이겠지만 이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현상 때문에 서쪽 지역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5도, 춘천과 전주 34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벌써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서 중부와 전라도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뜨거운 볕을 오래 쬐고 있으면 체감온도가 상승하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오늘 서쪽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폭염은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와 경제 외교 등을 위한 프랑스,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출범 1년 만에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능시험의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의 수능 출제 배제 등을 담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에 따르면 대표적 외식 품목인 김밥과 짜장면 등의 가격이 최근 5년간 최고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난을 겪어온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내일 이사회에서 폐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누파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윤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 인신매매 지수가 2등급으로 분류가 됐다고요? 네, 이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3단계가 있어요. 2단계면 1등급이 좋은 건 거죠? 네, 맞습니다. 1등급이 제일 좋고 2등급으로 내려가면 떨어지고 3등급이 제일 안 좋은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가지고 1등급으로 올랐다가 작년에 2단계로 떨어졌는데 네. 2년 연속 이번에도 어떻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2년 연속 2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2002년부터 미국에서 매년 보고서를 내고 네. 나라별로 인신매매 수준의 등급을 매기는 지표인 건데요. 네. 다른 나라를 좀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또 아시아에서는 대만, 필리핀 포함해서 30개 국가 지역이 1등급을 받았고요. 네. 스위스, 뉴질랜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2등급에 포함이 됐어요. 네. 네,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이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가 2등급 떨어지고 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인신매매 방지법을 새로 시행하겠다 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염전노예 같은 경우에는 네. 그전에는 인신매매가 아니었잖아요. 네, 뭔가 네, 이렇게 네.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고 팔거나 이런 부분만 인신매매로 포함이 됐는데 이렇게 염전노예처럼 감금이나 착취 행위까지도 인신매매로 보기로 해석 범위를 좀 넓혔고요. 네. 또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이나 상담 서비스도 이때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올해도 여전히 2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데 미국 국무부가 밝히기로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네. 그중에서도 또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잡혀도 너무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등급 떨어졌을 때 부랴부랴 방지법을 만들기는 했는데 처벌하고 관련해서는 그 법에는 빠져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반복이 되고 또 새로운 인신매매 처벌법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인신매매자는 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진짜 뭐 봉고차에 갑자기 실어서 간다 이런 것들이 많고 막 그런 식으로 네. 성매매 감금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양상보다는 아까 뭐 염전노예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주노동자 네. 혹은 이제 입양할 때 사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옛날 같은 인신매매는 없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제적 장애인을 감금하거나 네, 이런 사례도 그렇죠. 있으니까. 국제적 보편적 기준에 맞춰 보면 아직은 좀 가야 될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가 좀 2등급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좀 정부 당국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이후에 차별받은 어떤 근로자의 사연인 것 같네요. 네. 그 두 아이의 아빠 남경호 씨인데요. 네. 부산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다녔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실명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알리고 싶어 해서 언론 하니까. 인터뷰를 다 했기 때문에요. 네. 그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삼천포 쪽에 네, 그쪽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네. 아이가 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을 아빠가 했고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서울로 발령이 난 거죠. 네. 연고도 아무도 없고 네. 한국어가 또 서툰 부인과 아이들 국제 결혼하셔가지고 네. 아이들만 두고 떠날 수가 없는 노릇이라서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두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는데 네. 결과는 혐의 없음. 혐의 없음으로. 네. 그 노동청의 설명은 이래요. 네. 이 회사의 최근 3년 육아휴직 복직자를 보면 213명 가운데 원래 근무지로 복직한 경우가 123명이고 또 이렇게 남씨처럼 다른 지점으로 복직한 경우가 29명이나 있기 때문에 네. 남씨 혼자에게만 불리한 발령을 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똑같이 다 같이 안 좋아야 되는 것인가. 예, 다른 사람들이 불리하게 적용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이 아닌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KBS 취재 결과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후에 복직 안 하고 퇴사를 한 경우가 3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점으로 복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두가 같은 사람인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이 회사 측의 설명으로는 당시에 경영 악화 때문에 네. 점포수가 줄어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지점으로 발령낸 것이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노동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네. 조금 까다로운 사건이긴 하네요. 뭐 이게 사회적 그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다가 삼천포로 가라 이러면 네. 이게 아마 역으로 됐을 텐데 서울로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이게 꼭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거 할 때 모호한 영역이 분명히 있어서 네. 참 네.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선 경영 악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점포수가 줄어들었다면 뭔가 퇴직이 아니라 퇴사가 아니라 네. 회사에서 또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를 마련을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제 본인은 뭐 지방노동위원회라든가 여러 구제 절차를 통해서 한번 또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또 많은 직장에서는 실제 이 케이스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 꼭 뭐 이렇게 퇴사 압박은 아니더라도 뭐 승진을 못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럼요. 부분들이 네. 많으니까 좀 안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휴직은커녕 현실은 네. 네, 뭐 병원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아기가 아플 때. 네, 그렇죠.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저랑은 관계없는 소식이에요. 네.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이 왔는데 이 뭐 티켓 논란, 티켓 논란 뭐 이런 게 많다고요. 별로 네. 공연에는 이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아니요. 공연에 관심이 많은데 네. 여기 어차피 그 금방 매진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네. 티켓이 없어서 못 가신 분들이 많죠. 네. 지난 17일, 18일 어제 그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브루노 마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잠실 가면 안 된다. 뭐 여의도도 가면 안 된다. BTS 때문에. 네. 거의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실과 여의도는 피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더워서 아무데도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기에는 이제 팬들이 너무 많이 기다린 공연인 거예요. 브루노 마스가 워낙 유명한 팝스타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게 9년 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10만 1,000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네. 예매할 때도 이 티켓이 최고 동시 접속자가 116만 명이 몰렸거든요. 네. 서버도 터지고. 당연히 터졌겠죠. 네. 그래서 또 그리고 티켓 있는 분만이 아니라 혹시 취소표가 나올지도 몰라 하고 그 경기장 앞에서 대기하는 인원까지 발생하면서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표도 성행을 했겠죠. 네. 수십 배 달하는 가격으로 재판매가 됐는데 주최 측에서는 그래서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예매를 무효 처리하겠다라고 엄포까지 놨습니다. 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오늘부터 뜻밖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말씀하신 특혜 논란, 그 콘서트장에서 포착된 연예인들의 목격담, 영상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아이돌 뭐 배우들이 콘서트를 찾은 거죠. 네. 이게 초대권인 건데 일반적으로 이게 초대권이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구역이 인기 구역은 잘 안 줘요. 그렇죠. 특혜 논란 있을까 봐. 네, 뒷부분이나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주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티켓 전쟁이 치열했는데 그중에서도 알짜배기 자리, 그라운드석 메인 좌석을 쭈르륵 다 주고 연석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티켓팅해서 가시는 분들은 네. 친구나 가족하고 따로 떨어져 앉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인기 많은 거는. 그렇죠. 네, 근데 연예인들은 줄줄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연석으로 뭐 몇십 명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이돌들이 입장을 할 때는 따로 출구를 주고. 심지어. 네, 경호원을 붙여서 네. 가고. 그리고 일반 그 돈 내고 가신 분들은 네. 시야 제한석이라고 해서 시야가 잘 보이지도 않는 자리. 저 그 기사 봤어요. 벽뷰. 네, 벽뷰. 벽뷰 좀 심하던데 네. 그 보통은 이렇게 시야 제한석은 안 팔거든요. 네. 근데 그걸 팔아서 보이지도 않게 했다. 그 초대권이 너무 많았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불거진 게 그럼 계급을 나누는 거냐, 귀족이랑 우리는 그럼 백성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이 불거지면서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게 후원사나 협찬사, 뭐 기획사 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러면서도 또 내부적으로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번지고 있는 특혜 공분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걸 보고 또 부글부글한 거죠. 그러면 백성들의 얘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뜻이다. 이 사과문 번역기가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네. 근데 회사 측 현대카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콘서트 업계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연예인들이 좀 홍보를 해주는 면도 있겠지만 관객들의 화를 부른다면 결국엔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이 카드사에 대한 불만, 불매로 가자, 이런 목소리도 번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날씨 얘기 잠깐만 짚을까요? 너무 더워요. 네. 지금 맨날 너무 더워서 이제 기상청 안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서울이 35도라고 하니까 네. 저는 벌써 이러면 7, 8월에 어떻게 견디나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수요일에는 비가 올 거라고 해서 그때는 조금 누그러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네. 이번 폭염으로 강원도 양양에서는 이틀 연속 벌써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양양에서. 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이 폭염특보 기준이 최고 기온이 아니라 체감 온도로 바뀐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부터 이제 냉방병 호소하시는 분들도 좀 나와요. 냉방병도 냉방병인데 어쨌든 건설 현장에서 더위 때문에 맞아요. 크게 안 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금도 좀 챙겨 드시고 물도 꼭 챙겨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돋보이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말에도 또 쉬지 않고 뉴스들이 팍팍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당정 협의회 발언까지 나와서 교육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말이 맞다. 이주호 총리가 뭐라고 했다. 이주호 총리가 틀렸다. 어쩌고저쩌고 계속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킬러 문항은 없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이건 그대로 존치한다. 이렇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쉬운 수능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총체적 혼란 상황인지 아니면 급진적 개혁 상황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기나 방식이 좀 부적절하죠. 네. 지금 수능이 한 5개월 남았잖아요. 네. 근데 수능 5개월 남기고서 대통령이 저렇게 수능 출제 방향 난이도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는 합니다만 근데 이게 부수된 행동을 보면
관련된 담당자를 좀 경질했어요. 그렇죠. 그 담당 기획관을. 네. 그런데다가 장관한테 경고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단지 그냥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아니다. 그러면 올해 이걸 지금 바꾸겠다는 거냐 올해. 네. 5개월 남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수능 난이도는 매년 말이 많은 그렇죠.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움은 쉬운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대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교육의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불만은 많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고 그 이른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문가들이 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고심을 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누구도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한마디로 이게 개선이 될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시기 방식 뭐 다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른바 수능의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변별력 위해서 꼭 필요한 거냐? 지금의 수능의 난이도라는 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변별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냐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네. 너무 지문도 길고 어렵고요. 일선 교사들이 보더라도 과연 이게 필요하냐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평가가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측 가능하게 사실은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김준일 기자님은 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기 3명 중에 2명이 지금 학력고사 세대인데 지금 수능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굉장히 기이하다. 박원석 의원 학부모 출신이라 자제분 대학 보내지 않았어요? 보냈죠. 예, 굉장히 기이하다, 그 기괴하다, 그 대통령실 표현으로. 김준일 기자보다는 좀 더 많이 알 거예요. 진짜 저는 수능자 몰라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수능자 몰라서 물어봐요 맨날. 저희 20대 직원이 저희 회사에 있어서 물어보면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한참 전 일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뭐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대부분 공감을 하고 당장 지금 이거를 내년부터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조정을 하겠다? 네, 9월부터. 예, 아니 9월부터죠. 네,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너무 많은 큰 혼란이고 사실은 사교육 시장이 팽배하게 되는 데는 난이도 문제보다는 불확실성입니다. 불안감, 불확실성. 이게 공포 마케팅이죠. 공포 마케팅이죠. 이게 이렇게 제도가 변하면은 여러분 애들 다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못해 또 지금부터가 기회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마케팅. 이게 지금 누가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있는 건지 본인들이 좀 그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판단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맥락들이 이게 정말로 교육의 문제인가, 이게 정치 암투의 문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 암투요? 아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방금은 김준일 기자님의 개인 의견이었고 KBS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대선 공약이다, 공약이었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하는 거고 내가 이번에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몇 달 전에도 뭐 얘기했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뭐랄까 메시지가 조율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분노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감사도 한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더디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묻겠다. 이래서 뭐 경질 감사 이렇게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교육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고 또 그 이해관계자들의 그 생각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는 옳고 뭐는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일종의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사실은 국정 운영의 많은 그 현안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국정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만기칠람 검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대통령이 그럴 만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은데 이게 일종의 이제 경험칙을 가지고서 오늘 심지어 어떤 얘기 나왔냐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은 입시 전문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입시 비리 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조국 딸 입시 비리 수사까지 해서 입시 전문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경험칙, 수사의 경험칙을 가지고서 이 복잡한 국정의 현안들 또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이런 국정의 현안들을 칼로 무자르듯이 옳고 그름으로 이거는 이제 이 불법이야, 합법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국정을 하려니까 이런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지금 카르텔 얘기가 나왔어요. 사교육 카르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6월달 그 모의 평가 네. 난이도 조절을 제대로 안 한 걸 네. 사교육 카르텔의 단적인 증거로 삼아서 네. 이 그 보직 담당자를 경질할 수 있나요? 또 그 만약에 난이도를 좀 조절한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그러면 좀 축소될까요? 그런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그래서.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정말 풀기 어려운 그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실제 사교육이 과열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보다 네. 사실은 너무 이게 우리가 경쟁이 격화된 사회고 그 경쟁 격화된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너도 몰려가고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예, 교육 같은 게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인터넷에서 정혜진 님이 대치동에 사는 재수생 맘입니다. 수능 시험 쉬워진다더니 아이들 대부분 반수할 의향이 있고 이렇게 아마 N수생 대거 생겨서 대학 재정에도 문제 생기고 변별력을 위해서 학교별 논술이나 면접 준비까지 정말 너무 힘드네요. 근데 이게 또 맞는 게 저는 97년도 수능을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능으로 지금도 나무 위키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 0001학번이 굉장히 물수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반수란 단어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재수라는 건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쉬운 수능이 되니까 1학기까지 열심히 술 먹고 잘 놀다가 여름방학 때 잠깐 반수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쉬운 수능에 가져주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박원석 의원님의 의견에 조금 동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과도한 교육력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맥락이 있지만은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이를테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 월평균 소득은 563만 원이거든요. 2021년 중소기업은 266만 원, 2배입니다. 2배가 넘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70.6%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대기업을 가고 정규직에 가는 거는 좋은 대학 뭐 가니까 이게 완전히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만약에 정말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혁신은 쉽게 얘기하면 이 격차를 줄이면은 자연스럽게 경쟁의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네. 단기 플랜과 장기 플랜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손에 안 대고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좀 급발진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난이도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왜 제가 권력 암투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작년 12월에 교육부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개편을 했는데 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인재 정책실을 10년 만에 부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여기에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주호 장관이 차관했을 때 생겼던 조직을 다시 부활시킨 거네요. 맞아요. 네. 인재 정책실. 그래서 인재 정책 기획관이 그 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경제된 분이 이분이에요. 인재정책기획관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핵심이라고 해놓고 만들어놨는데 네. 인재정책기획관이 뭐 하는 거냐면은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기획, 타부처 민간 협력 인재 양성 정책기획, 네. 학술 연구 대학원 지원, 네. 그리고 대입제도 혁신. 마지막에 네. 대입제도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거는 당장의 난이도 조절을 하라고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장기적으로 5년 동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대입제도로 바꿀 것인가 이거를 지금 하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누가 지금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경질된 이 인재정책기획관 이분이 네. 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라서 지금 쳐낸 거다라는 게 이 교육계 관가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평가원 감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평가원장이 이규민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거든요. 네. 작년 2월달에 임명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알박기 인사다.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정부 인사라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기류가 지금 현 정부에 있고 이쪽에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근데 그게 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전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이것도 역시 이쪽 공무원 쪽에서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 조절을 했다고 갑자기 국장의 경질을 해?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주호 부총리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비문학 지문에
난이도까지 거론해서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 네. 하나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히어로 네. 영웅주의가 대통령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네. 사실은 모든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 업무 보고 때 지시사항은 모든 장관이 다 그렇게 브리핑하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적당히 거르거나 네. 적당히 이렇게 그냥 업무 보고 형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시사항 형식으로 이제 부처에만 전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주호 장관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되게 맥락이 뜬금없어.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 평가원 감사를 들어간다. 네. 지금 당장에 이제 7월 달부터 올해 수능 평가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 교수들 네. 핸드폰도 압수당하고 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아. 왜 아니 들어가서 수능 어려우면은 구속되는 거 아니야? 아, 직권남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방통위에서 네. TV조선 재승인 심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네.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때 그 광주대 교수가 구속됐어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아니 평가를 양심에 따라서 한 건데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행정처분할 수 있어도 교수를 구속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출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작년부터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게 맞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하는 거는 조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와 이전은 달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인데 오늘 나름 핫한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준비된 원고 플러스 알파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 이렇게 던졌는데 요 폭탄, 작은 폭탄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어떻게 보시나요? 박 의원님부터. 느낌이 약간 좀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시지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뭐 이 방탄 논란이 네. 뭐 이미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국회로 왔던 체포동의안은 이제 부결이 됐고 네. 또 민주당 다른 의원들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도 다 부결이 됐고 결국엔 그로 인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하고 방탄국회 만들었다 이런 네. 비판이 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내려놓겠다. 뭐 다행이죠. 만시지탄이지만. 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쭉 이렇게 겪으면서 평가를 해보건데 이 정도면 리스크가 많이 낮아졌다. 적어도 구속은 안 될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이 확실히 든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검찰 수사가 요란한데 지지부진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막혀 있다. 네, 그럼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 이외에 이재명 대표 혐의를 둘러싼 수사도 마찬가지고. 돈봉투 수사도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요란한 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속도도 못 나고 있고 네. 뭔가 이게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론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본인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심사에 나가겠다가 아니고 네. 당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게 원래 공약이에요. 네. 근데 그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해라. 본인의 의지만 밝힐 게 아니고 네. 덧붙여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슷한데요. 네. 뭐 만시지탄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고 그냥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자기 희생, 자기가 내려놓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그런데 최소한 본인이 여기에서 뭐 이를테면 영장 실질심사 받고 만약에 이제 구속이 안 되고 돌아오면은 이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증하는 일종의 증거로서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이 더 쓰는 거거든요. 네. 진작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 정치 원로들도 조언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유인태 고문이 그러셨죠. 유인태 고문도 그러셨고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아, 정치 원로십니까? 저는 원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인용이 안 됐을 뿐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민주당 다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특히 정권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돈과 관련된 이런 직접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판사들은 못 믿는 거냐 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거든. 그런 이게 이제 거대한 음모론이에요. 그러면은 검사도 못 믿고 판사도 못 믿고 그럼 민주당이 믿는 거는 뭐 강성 지지층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먼저 의원들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혁신위원장 구하는 단계에서 그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이 이 대표 그럼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럼 나 못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역으로 이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뭐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곤궁함이나 어떤 논리적 빈약함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점은 되는 거는 분명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혁신위원장 김은경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잘하겠냐? 이제 혁신위원도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발표가 되는 모양인데 민주당 혁신위의 미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하고 혁신위가 다른 게 비대위는 그야말로 이제 그 비상체제에서 모든 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는 공천권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실제 혁신을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당 지도부가 있는 전제위의 혁신위는 권한도 제한적이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혁신안이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죠. 과거에 네. 김상곤 혁신위 때도 몇 가지 이제 정치개혁안을 내놨고 그 중에 당시에 굉장히 좀 그 높게 평가받았던 게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하면 공천을 안 하겠다. 그랬죠. 근데 이거 안 지켜졌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또 분당이 됐어요. 김상곤 혁신위 이후에 그 총선을 앞두고서 네. 국민의당과 민주당으로 분당이 그랬죠. 됐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다시 이제 두 개로 그래서 갈라섰죠. 그게 과연 이제 성공한 혁신 아니냐에 대해서 뭐 평가가 반반이에요. 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맡게 된 임무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임무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 내부의 뭐 도덕성 그다음에 너무 강경한 이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팬덤 정치 또 리더십 리스크 그 한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권한을 위임한 혁신위원장이 네. 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당내에 굉장히 상반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권 밖에 계시던 분이 전권을 가지고 혁신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일단 그분이 어떤 안을 내놓고 어떤 방향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관건이다. 네.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 뭐 초반에 좀 말실수도 있곤 한데 네. 그건 뭐 전 실언이라고 보고 네. 근데 이분이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느냐 이걸 보면 대충 혁신이 앞으로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실언이라 하면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약간 뭐 애매하다는 얘기였던가요? 뭐 그런 조금은 좀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게 다수의 의견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김준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이 실패입니까? 실패할 겁니까? 아니 그게 일단은 그게 실언인가요? 저는 실언이 아니라고 봐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봉투 살포 의혹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기에는 아니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얘기 같은데. 녹취록이 있고 네. 엄청 많잖아요. 증거가 그렇죠. 뭐 차고 넘치잖아요. 네. 한동훈 뭐 어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이거가 자체가 이를테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다? 조작이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아니죠. 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말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진 분이 혁신위원장에 있는 게 맞나요? 민주당이 혁신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의 이런 조금 뭐라고 했더라 무리한 수사들 그리고 뭐 때도 안 가리고 이거저거 다치고 뭐 네. 이런 것들에 상당히 비판적이고 하지만은 증거가 있는데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하나요 검찰이? 그렇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혁신위원장을 하면은 이미 시작부터 크게 흠이 났다라고 보는데 이게 저는 두고두고 좀 많이 이분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고 네. 혁신위원이 누가 들어갈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혁신을 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동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이 혁신위가 좌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혁신위가 이제 친명 비명계 갈등의 핵심된 아젠다를 갖고 왔을 때 그게 어떤 충돌을 할 거냐. 예를 들어 지금 대의원제 가지고 엄청 친명계 쪽에서는 이게 적폐다. 이것 때문에 결국 돈봉투 사건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돈봉투 준 사람이 문제지. 만약 주고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는 영남이랑 호남이 당원수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거에 편중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대의원제를 둬가지고 영남의 그 적은 표수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활동하는 사람들 지지 보족해야 되는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단 말이죠. 제가 앞서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그 발언을 왜 실언이라고 보냐면 네.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그렇게 투박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투박하게. 그게 아니고 이게 조작이다. 네. 설마 그런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의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비명계에서 네. 뭐 그분이 최적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사고의 소유자는 아닐 거예요. 다만 이제 표현이 좀 서툴렀던 거죠. 거칠고.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실언이라고 봤던 거고. 근데 이제 혁신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게 네. 결국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성 이런 것들은 약화시키고 이른바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된다. 이게 이른바 친명계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그렇죠. 뭐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최고위원들의 생각인 거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비명계에서는 그보다 이제 이 내로남불 정치, 팬덤 정치, 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리더십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완전히 상반된 지금 해법을 가지고서 서로 간의 다른 혁신의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혁신위원장이 어려운 겁니다. 그 가운데 뭐 어느 한쪽을 손들어줄 수도 없고 노골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는 순간에 이게 이제 뭐 혁신이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적당히 절충해서 간다 그래서 그게 혁신이 될 리도 없고 결국 자기만의 컨텐츠가 뭐냐 이걸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이.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담보해줄 혁신위원들을 누구로 아마 내부에선 찾기 어려울 거고 외부에서 누구로 선임하느냐 이건 이제 평소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이른바 이제 뭐 영향력이나 정치력의 범위겠죠.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아젠가 내부에 있는데 굉장히 내부자적인 시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의원제 민주당 대의원제 저는 없앨 수도 있고 존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대의원제 없애면은 민주당이 혁신한 걸로 보일까요? 그거는 자기들 리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사소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부의 온정주의를 어떻게 타파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없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기득권 아니면 민주당의 기득권 이런 것들 아니면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은경 위원장이 정말로 혁신의 방향을 잡고 있으면 선을 그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래 우선순위가 있다. 이전 정도의 근데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의적으로 보는 거는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휘둘릴 것 같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핵심 아젠다 딱 하나만 포인트를 잡으면 뭘로 잡을 거냐 거기서 능력의 판가름이 날 텐데 두 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표가 이렇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21대에서는 내려놔라 라는 권고한 정도는 혁신위원장이 편하게 권고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다시 이제 또 올라오면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 동일지역구 3선 금지 조항을 미는 분들이 민주당 안에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부 세대교체 싸움으로 볼 거냐 정치 개혁으로까지 볼 거냐 국민 눈높이에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장경태 혁신위 같은 데서 보여준 거는. 그 다음이 뭐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을 그걸 제가 알면 혁신위원장을 했겠죠. 물론 뭐 지지정당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김은경 호가 어떻게 순항할지 혹은 좌초할지 계속 좀 지켜보는데 김은경 혁신위의 핵심은 아닌데 주말에 조금 더 뜨거워진 게 대본에도 없는 얘기입니다만 조국 장관 출마설 관련해 가지고 다시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박지원 원장은 뭐 조국 신당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고 전용기 의원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홍익표 의원은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야기들이 다른데 조국 장관 출마 본인 말고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게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민주당 내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수의 의견은 어쨌든 총선에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아. 부담이 된다. 이게 이제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심지어 조국 전 장관과 좀 가깝다고 여겨질 수 있는 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출마를 하거나 그런 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도 무소속이다. 혹은 하여튼 민주당으로는 공천 주는 거는 힘들다. 아마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공천이 이슈가 되는 순간 당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경랑의 흘러갈 분열로 빠질 거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어리석은 선택이죠. 조국의 강에 다시 뛰어드는 거고 국민의힘이 좋아할 선택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라고 뭐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테니까 네. 민주당에 공천받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아예 민주당 밖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그래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구 출마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당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비례신당 얘기입니다. 또 선거제도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고 네. 지난번 선거 때까지 드리워졌던 그 연동형 50% 캡 네. 이게 벗겨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있죠. 네. 그럼 양당은 이제 비례 의석을 거의 많이 못 가질 거고 네. 나머지 중간에 있는 당들 간의 비례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그럼 조국발 열린민주당 시즌 2가 나올 그렇죠. 가능성. 그러니까 짠만 민주당을 만들어서 네. 그 진입하겠다 이런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박지원 전 그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이제 광주 출마설까지 얹으셨는데 호남 출마를 얹었죠. 네. 그 영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근데 관악 출마하면 민주당이 공천 안 할 수는 없고 부산도 그런데 호남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오든 신당으로 나오든 본인이 알아서 생존해도 민주당에 큰 타격은 없다. 이런 박지원 원장의 신모 일화가 겉모술수일까요? 김준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서 네. 무관 이 얘기는 무소속의 관악이다 이렇게 이걸 암시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례신당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지역구보다는 비례신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열린민주당 시즌2를 말씀하셨고 짠맛을 말씀하셨는데 네. 열린민주당이 더 개혁 성향의 지지 성향의 분들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은 네. 나름의 정당으로서의 장점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를테면은 비례도 100% 오픈해가지고 네. 경선을 했다라든지 네. 당원들에 대한 권한은 이게 이제 뭐 호불호가 있지만은 네.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약간의 이제 모델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정당에서는 조국으로 대표된 이 정당에서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안 잡혀요, 사실은. 검찰 개혁을 외칠 것인가 또 네. 글쎄요, 이게 잘 호응을 받을 것인가 좀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예. 그 뭐 저 조금만 말을 얹으면 그 지금 이제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던 비례신당으로 가더라도 네. 본인이 어쨌든 창당을 주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이제 그런 뭐 학자 장관 출신 분들이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향상.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당을 창당하고 그걸 주도한다는 거는 상당한 각오와 네. 또 상당한 어쨌든 본인의 그 헌신과 네. 또 정치적 결단과 이게 필요한 건데 그보다는 거기에 얹혀가겠죠. 상징적인 인물로. 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 당의 색깔 또 그 당의 뭐 DNA 이게 뭐가 될 건가 그거 지켜봐야죠. 지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신당 얘기도 좀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저희가 없네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일석이조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그리스 남부에서 난민을 태운 어선이 전복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요. 네. 이 지난 14일에 그리스 필로스만 인근 공해상에서 수백 명의 난민을 태운 어선이 강풍으로 전복이 돼서 침몰을 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사체가 인양된 숫자가 79명이고요. 구조된 사람이 104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종자가 500여 명에 이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실종자들이 곧 사망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최악의 난민 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배에는 이집트, 시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 다양한 국가의 난민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탑승한 사람들 중에 100명 정도가 한 75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100명 정도가 어린이였대요. 그런데 지금 구조된 104명이 거의 대부분 성인 남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다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하필이면은 이 배가 뒤집힌 곳이 수심이 상당히 깊은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구조 헬기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배의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라앉았다고 하고요. 정확하게 그 배가 가라앉은 경위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고요. 항상 그 왜 그리스 아래쪽, 이탈리아 아래쪽 그 지중해에서 이 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2014년 이후 2만 명 정도가 이런 사고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의문인 게 이게 지금 뭐 막아서 돌아서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늘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냥 배가 왜 전복을 하냐. 너무 작은 배여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사실 많은 난민들이 이주하는 코스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코스가 어디냐면 튀르키예를 통해 가지고 육로로 그리스 국경을 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제일 먼저 난민들이 도착하다 보니까 그쪽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독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쪽이고 네. 프랑스 쪽입니다. 훨씬 네. 잘 사는 나라들 그쵸, 쪽이고 이제 일부 난민은 북유럽까지도 가기를 네. 원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거쳐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너무 많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고 네. 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네. 일단 1차적으로 난민이 나라에서 보호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난민 협약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가 일단 육로의 국경을 막아버렸고요. 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유럽 쪽으로부터 엄청난 지원금을 받으면서 난민들을 유럽 쪽으로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중해 항로로 가게 되는데 이게 지중해로 이제 가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튀니지하고 리비아라는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위쪽에 그렇죠. 있는 나라예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쪽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껴있냐면 브로커들이 껴있어요. 네. 일명 난민 브로커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줘야지 배를 태워줍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정당하게 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브로커들 입장에서는 난민들은 약자잖아요. 네. 일단 돈 받아놓고 계속 기다려요. 태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승선 인원 우리가 정해진 탑승 인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네. 뭐 고무보트든 어선이든 그냥 그렇겠죠. 닥치는 대로 무조건 많이 태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요. 또 하나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제 해군이 그 인근을 지키면서 그렇게 침몰이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배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국제구호기구에서 또 그분들을 구조하는 것들을 단체들이 있어요. 예. 막지도 않았어요. 심하게 막지도 예.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단속이 굉장히 심해졌고 일단 해군의 구조 활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 해군이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사고가 많이 줄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수천 명씩 사망하니까 네. 이게 너무 참. 근데 저는 이제 이태리 쪽에 그게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리비아, 튀니지에서 올라가면 스페인이랑 프랑스가 더 가까울 텐데. 가까운 쪽은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 이쪽에 있잖아요. 아니요. 항로상 그렇습니까? 예, 항로상. 이탈리아, 그리스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안 되나요? 스페인으로 가는 게? 네, 스페인 쪽은 모로코 쪽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거기 모로코 자체가 또 난민들에게 굉장히 혹독하게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유럽연합이 단체로 튀니지로 갔어요. 그래서 네. 튀니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1조 4천억 원 정도를 지원할 테니까 네. 난민들 보내지 마라. 여기서 라는 네.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난민 문제 참 그 아프리카, 중동, 그 유럽의 주된 문제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제 난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요. 남의 소식처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가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미국 총기 난사 사건 얘기는 워낙 자주 들으실 테지만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한인 부부가 그 일식집을 그 운영을 하고 있던 부부인데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신호에 막혀서 차가 서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와서 6차례 총을 난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의 만삭 임산부였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태어난 아이도 이제 사망을 하고 부인도 네. 사망을 했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팔에 이제 부상을 입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 범인을 잡기는 잡았는데 이 범인이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했어라고 네. 하면서 체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부의 차에서 총기를 봐서 내가 반사적으로 총을 난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CCTV를 조사해 보니까 그건 거짓말이었고요. 네. 심지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총기가 인근 지역에서 도난당한 총기였다라고 합니다. 아, 네. 미국은 참 그 수정 헌법인가 때문에 네. 총기가 소지가 민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헌법 제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게 근데 처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당시 상황에 맞춰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뭐 제대로 지켜줄 나라도 없고 공권력 없으니까. 총구가 더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데 한 번 총기가 풀리고 나면은 사실 그걸 자발적으로 반납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띄엄띄엄 몇 킬로마다 집이 한 채씩 있을 경우에는 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 본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찰이 언제 오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총기 난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총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많은 한인분들이 댓글을 뭐라고 다시냐면 당신이 미국에 안 살아봐서 그렇다. 나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기 사는 한인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2021년만 해도 네.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8,600명이 넘거든요. 48,000명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총기가 많이 풀려 있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날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날까요? 풀린 곳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얘기의 근거가 되는 게 텍사스주가 가장 이 총기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그 여기서 카우보이의 그거니까. 네. 맞습니다. 4,6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공식적으로 풀려있는 총기의 숫자가 3억 9천만 정. 네. 그럼 1인당 한 기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 100명당 총기 소지 비율이 120.5%로 압도적 1위고요.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풀린 총기의 숫자만 확인된 거고 최근에는 비공식적으로도 워낙 많이 유통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이미 307건의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을 해서 3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 미국에 태어났으면 네. 이거 시민운동 하다가 인생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호는 우리나라에서 외치지 않아도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나은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제가 혹시 반미주의자로 찍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고요. 왜냐하면 총기 사고가 이게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이렇게 미국만 이렇잖아요. 심각하니까. 아니면 내전 국가. 맞습니다. 아프리카나 그래서 중동에. 예멘보다 지금 미국인들이 가진 총기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전을 네. 벌이고 있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왜 유독 국제사회에서 미국만 이러냐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의회에서 총기와 관련된 법률이 규제 완화가 훨씬 많이 통과가 됩니다. 로비스트들이 계속 던지는 거죠 법안에. 예, 전미 총기협회라고 네. 예, 로비가 미국은 뭐 합법이니까요. 제1의 로비 단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미중 뭐 국무장관 회담이라고 네. 해야 되나 외교부 장관이랑 국무부 장관 1박 2일 정도 만났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아침에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8시간 넘게 뭐 만찬까지 포함을 해서 회담을 했다고 하고요. 미 국무부 장관의 방중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이후 지금 5년 만인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최고위급이 간 거거든요. 네. 그 이전에 뭐 상부장관이라든지 재무장관이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방문이 지난 2월에 원래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 정찰 풍선 문제로 사실 무산이 됐는데 네, 한번 연장됐죠. 그렇습니다. 연기됐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미중이 굉장히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미국이 그동안은
중국을 향해서 계속 대화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왜 각종 국제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은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지만 중국 측에서 상당히 거부를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블링컨 장관을 받아준 것 자체가 중국이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받아줬다. 이제 대화를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받아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은 가기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치열한 경쟁이 대립이나 충돌로 비화하지 않으려면은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사실은 위기 관리를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 현재 미국은요. 살짝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디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 야 중국의 공급망 완전히 끊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위험도가 높으니까 네. 중국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돼. 디리스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살짝 한 발 뒤로 뺐는데 네. 자, 중국은 어떤 거냐면 디리스킹이고 디커플링이고 우린 그건 상관없이 필요 없고. 예, 니들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적성국으로 그리고 적대적인 정책을 하지 않느냐. 그걸 거둬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전향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뚜렷한 합의 사항이 나온 건 없지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긴장 관리 필요성에 대한 양국 공감대는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경쟁은 지속하되 이 긴장이 충돌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드레일 구축이 사실상 이번 외교 이벤트의 최대 성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방중이 성사됐다는 것 자체가 미중 관계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양측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왕이 그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치국 위원까지는 만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만난다 안 만난다는 뭐 아직 좀 모르겠어요. 네, 이게 공식 일정에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네. 이제 중국의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만족할 만한 외교 성과가 좀 나왔다 싶으면 시 주석을 만나는 거고, 네. 예, 그게 아니면 안 만나시는 거고. 치열한 그 어떤 외교가의 현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중미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게 저희한테는 좀 좋은 소식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소식을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월요일 마칠 때인데요. 오늘 너무 더워서 지금 날씨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 내고요. 서울, 경기, 광주 일대 폭염주의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특히 고령층 분들은 폭염에 취약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속보가 들어왔는데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했던 황보승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은 또 내일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 맡고 있는 김준우였습니다.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